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직에 취업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인데 여기에 명사 특강이라고 절 불렀어요. 여러분, 명사란 말이 뭡니까? 유명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저는 전혀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다만 역사 공부를 하는 역사 연구자인데 여러분이 공직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공직자로 취업하고 싶다는 이 즈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필요할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에게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밖이 좀 웅성거려서 잘 들리시나요? 네. 보니까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올해가 2017년인데 지금부터 20년 전인 199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마 여기 여학생들은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는데, 바로 우리가 IMF에 가서 구제금융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혹시? 배우셨죠? 그때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빌리는 대가로 아주 혹독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났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팔아야 됐고 아주 헐값으로 이런저런 물건을 내놓기도 했죠. 그리고 금모기 운동도 했습니다. 자, 한국 사회가 그 이전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을 해오다가 갑자기 97년에 이 IMF에 충격을 받은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뭐니 해도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 대한 열망이 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더더욱 높아졌어요. 근데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여러 앉아 계신 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참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죠. 젊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입에다가 어떤 말을 달고 사냐? 헬조선. 여러분도 많이 쓰시죠? 자, 이 한국이란 나라가 지옥이다, 이게 헬조선이란 말인데, 제가 보니까 헬조선이란 말은 그래도 좀 양반이에요. 요즘은 어떤 말까지 돌고 있냐면, 여러분도 아시죠? 이생망이라고. 이생망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생망은 이번 생에는 망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잘해보겠다. 자, 이생망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 너무 슬픈 거예요. 젊은 세대가 자기가 사는 현실에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고 이번 생에는 망했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잘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는 굉장히 불행하고 비참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 굉장히 심각한 책임의식을 느끼는데, 자,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이런 조건을 잘 바꿔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이 이런저런 직업 중에 공무원 혹은 공직을 지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역사를 돌아볼 때 어떤 품성과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야 그 공무원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이거를 역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공무원 할 때, 그리고 공직자라고 할 때 그 공자가 무슨 공자죠? 이거는 공변대다 그래서 이 공이라는 글자의 반대말은 사자입니다. 사적으로, 공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이라는 이 접두어가 붙는 이상 공직자나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갖는 엄중한 뭔가 책임의식이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아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에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생각은 해야 돼요. 내가 단순히 내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공직에 나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개인도 피곤해지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 그 사회도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적어도 공직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르고 나는 설사 그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후회가 없다 싶을 정도의 자기 나름의 절제와 책임감이 없으면 이 공직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 개인 기업이나 자기가 하는 자영업은 그냥 혼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가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직이라고 하는 거,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공직자에게 대신 맡기며 시키는 거예요. 대신 그 대가로 국민들은 세금을 내서 그 사람들을 월급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저런 걸 통해서 먹여 살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기의 업체나 자영업이라고 하면 자기가 가져가는 돈을 개인이 주거나 자기가 스스로 버는 거지만 공직에 가고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을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피땀 흘려서 마련한 세금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상당히 다른 거죠. 이건 요새 워낙 취업이 안 되니까 제가 가장 표피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자는 어때야 되느냐? 적어도 책임감, 희생정신, 그리고 현실에 대한 확실한 분석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나름의 대안까지도 제시할 만한 능력과 갖춰야 되고, 능력을 갖춰야 되고, 그 능력이 안 되면 그걸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최명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길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이 일단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옛날 얘기 한 편 듣는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봤어요? 예, 보셨습니까? 예,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이 영화 흥행은 꽝인 모양이네요. 흥행이 잘 됐으면 여러분이 전부 네 하고 대답을 했을 텐데 봤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뭐 영화를 보셨던 보지 않으셨던 간에 그 남한산성의 영화에 나온 두 주인공입니다. 저 이병헌이 연기했던 사람은 최명길이라는 사람이고, 저 밑에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사람은 김상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남한산성은 지금부터 380년 전쯤에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데가 AT센터죠. 바로 AT센터를 오른쪽에 두고 요 지하차도로 달려가면 제 기억으로는 20분 정도면 남한산성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380년 전에 저 압록강 건너에 만주에서 만주족 오랑캐가 세운 청나라가 조선으로 쳐들어왔어요. 정확히 날짜를 말씀드리면 1636년 음력 12월 9일 날 압록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압록강을 건너와서 서울까지가 대충 500km 정도 되는데 이 500km를 며칠 만에 왔냐면 5일 만에 왔어요. 여러분 500km를 5일 만에 왔으면 하루에 얼마씩 진격한 겁니까? 너무 어려운 수학인가요? 100km씩 달려 내려왔어요. 자, 당시 조선 정부는 이 청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 서울에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강화도에서 이 바다를 방파제로 삼아서 청나라에게 장기간 항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화도 가보셨죠? 자, 강화도는 섬이기 때문에 그 섬에 들어가면 청나라 군대가 육지에서는 잘 싸우지만 바다에서는 시원찮다고 생각해서 강화도로 들어가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서울에 있는 당시 국왕이
강화도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당시에 지금이야 청와대에서 헬기 타고 가면 한 20분이면 갈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가 제일 빠르냐? 일단 한강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강에 여러분 양화대교 아시죠? 그 양화대교 부근의 한강에 가서 배를 타고 난지도 쪽으로 쭉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난지도 지나가면 한강 하류가 나오고 거기에 김포라고 아시죠? 김포까지 도착한 다음에 이제 김포에서 바닷배로 갈아타고 강화도에 상륙하는 게 당시 기준으로는 서울에서 강화도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조선 정부는 불행하게도 강화도로 못 갔어요. 왜 못 갔냐? 청나라 군대가 너무 빨리 내려와서. 자, 그러면 말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청나라 군대가 어떻게 생긴 놈들인지 좀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1636년 12월 9일 날 저렇게 생긴 애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서울을 향해서 득달같이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쟤들이 얼마나 빨리 내려왔냐? 말씀드린 것처럼 500km를 5일 만에 내려왔어요. 참고로 여러분 임진왜란이라고 아시죠? 임진왜란은 누가 쳐들어온 겁니까? 일본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병자호란 일어나기 한 40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 때 부산에 상륙했던 일본군은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28km예요. 430km입니다. 그런데 430km를 며칠 만에 올라왔냐? 17일 걸렸어요. 430km를 17일 걸렸는데 병자호란 때 저렇게 생긴 애들은 500km를 5일 만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후 맥락은 잘 모르셔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보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조선의 군사력이나 국방력은 더 강했다는 얘기입니까? 약했다는 얘기입니까? 약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병자호란 당시에 조선은 전쟁을 선택하는 것이 무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얘들이 워낙 빨리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원래 얘들이 왜 쳐들어왔냐? 그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면서 일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갔는데 저 만주 쪽에 청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군사 강국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명나라라고 하는 원래 있던 강국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시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서 일본군하고 싸우면서 조선을 도와줬던 거는 국사에서 배우셨죠? 기억나시나요? 나시면 좀 대답 좀 하세요. 대답을 안 하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외란 끝나고 갑자기 저쪽에서 청나라라고 하는 만주족의 국가가 새로 떠오르니까 조선은 상당히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왜 곤혹스러워졌냐?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가 청나라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이 중간에 낀 조선은 명나라 편을 들어야 될지 청나라 편을 들어야 될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예요. 요즘 왜 사드 때문에 힘이 커지는 중국이 우리에게 계속 너희들 미국 편만 계속 들래 아니면 우리 중국도 좀 의식할래라고 한국을 들들 볶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랑 상황이 어쩌면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나 지배층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이 명나라는 한족이고 이 청나라는 무슨 족입니까? 만주족, 여진족이에요. 그래서 한족이 아닌 명나라, 청나라는 오랑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지식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쪽으로 끌리고 있었냐? 아무래도 명 쪽으로 끌리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에 도와줬다는 그런 은혜의식도 갖고 있었으니까
명이 먼저냐 청이 먼저냐라고 할 때 명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은 명나라 편이 아니었어요. 청나라가 야금야금 세력이 커지면서 명나라하고 조선을 계속 위협을 했습니다. 마침내 병자호란 일어나기 1년 전에 저 청나라의 만주족은 이제부터 우리도 명나라 못지않은 강대국이다. 그래서 조선으로부터 임금 대접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 군신관계란 말 아시죠? 군신관계란 말은 조선이 명나라를 임금으로 섬기고 명나라는 조선을 신하로 대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 청나라도 조선으로부터 임금으로 대접받고 조선을 신하로 취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선 입장에서는 임금이 몇 명이 되게 생긴 겁니까? 둘. 임금이 둘이다. 이거는 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왜 그랬냐? 이 조선의 지식인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을 때 뭐라고 받았냐면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고 연료는 두 남편을 섬깁시다. 이렇게 배웠습니까? 아니죠. 충신 불사 이군.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료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교의 가르침에서는 두 임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조선에 1636년 봄에 3월 달에 청나라에서 사신이 와요. 청나라 사신의 이름은 용골대였습니다. 그때 청나라 사신이 와서 조선에게 우리도 이제 군신관계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선 조정의 신하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아까 김윤석이 연기한 김상헌, 이 김상헌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오랑캐가 우리에게 임금 노릇을 한다고 하니까 설사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청나라하고 목숨 걸고 싸웁시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아주 굉장히 강경하게 명분을 추구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반면 이병헌이 연기한 최명길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 청나라하고 싸우자는 주장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사력이 쟤들한테 게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쟤들하고 싸우겠습니까? 섣불리 싸우다가 나라는 망할 거고 백성들은 전부 죽어나갈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제 김상헌의 주장을 강경파라고 했고 뭐라고 부르냐면 척화파라고 얘기해요. 척화, 척은 배척한다는 얘기고 화는 청나라하고 화친하는 거를 배척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최명길 같은 사람의 주장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건 주화파라고 얘기해요. 청나라하고 화친을 주장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주화파하고 척화파, 척화파하고 주화파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98대 2였어요. 신하가 100명이라고 하면 98명은 척화파였고 1명 내지 2명이 주화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화가 오르냐 척화가 오르냐라는 이 양자의 선택 앞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거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국왕, 인조가 하는 거예요.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봤으면 국왕 인조로 누가 연기했습니까? 박해일이 연기를 했죠. 바로 박해일이 인조로 나왔는데 바로 인조가 척화파 손을 들어줄 거냐 주화파 손을 들어줄 거냐 그걸 결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인조는 어떤 판단을 내렸냐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자, 100명의 신하 중에 98명이 청나라하고 싸우자고 주장했을 때는 분명히 쟤들이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니까 저런 주장을 폈을 거다. 인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조의 이런 판단을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근자감이라고 부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에
약자예요. 그래서 인조는 시쳇말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척화파의 입장을 선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청나라 사시는 빈손으로 돌아갔고 조선은 청나라하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바로 얘들이 1636년 12월 9일 날 압록강이 얼자마자 서울을 향해서 달려 내려온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km를 5일 만에 내려왔으니까 엄청 빨리 내려왔는데 왜 빨리 내려왔냐? 워낙 얘들이 어려서부터 말 타는 것에 익숙해서 기동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빨리 올 수 있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의주 쪽에서 서울로 오는 길을 일본 국도라래요. 일본 국도. 오늘날 부산에서 의주까지 이어진 게 일본 국도입니다. 자, 일본 국도상에서 조선군은 황해도에다가 군대를 배치해서 청군을 막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황해도에서 청군을 막는 임무를 맡았던 조선군 총사령관 이름이 김자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엄청난 과오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조선군 총사령관이면 이 사람은 공직자예요. 최고의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로 싸우느냐 청군을 막느냐 못 막느냐에 따라서 조선 백성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기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김자점이라는 사람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첫 번째 책임감이 엉망인 인물이었어요. 어떤 짓을 했냐? 자,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은 없었지만 엄연히 그때도 통신시설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봉화 아시죠? 봉화. 봉수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이냐 하면 1636년 12월 8일부터 압록강 쪽의 봉화대에서 계속 밤마다 봉화가 올라왔어요. 이건 무슨 표시냐? 청나라 군대가 침략을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대비하라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럼 김자점은 황해도에 있었으니까 그 평안도에서 올린 봉화를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숫자로 자기 봉화대에 불을 올려줘야 그게 도미노식으로 쭉 연결돼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전쟁 준비를 하거나 그게 힘들면 피난이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강화도 같은 데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김자점이라는 지휘관은 그 봉화를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서울에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소 국왕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전하, 겨울철에는 청군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보고를 안 하는 쪽을 택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두 번째는 황해도에서 청군하고 싸우다가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졌지만 병력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면 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나라의 최고 군사 지휘관이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냐? 남은 병력을 이끌고 딴 장소로 후퇴해서 잘 추슬러 가지고 청군이랑 싸우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황해도에서 진 다음에 그냥 여기 경기도 양평 아시죠, 여러분? 양평까지 도망가서 전쟁 끝날 때까지 나오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이 유사시에 책임감도 없고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개인적인 비극이기도 하지만 그 비극이 누구한테 전부 영향을 미치겠어요? 딴 백성들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조선이 보고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득달같이 서울을 향해 달려 내려오는 바람에 인조는 강화도로 가려는 시간 여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들이 쳐들어온 지 5일째 되는 날 12월 14일 아침에 인조가 그러면 강화도로 가볼까 하고 어디 있었냐? 여러분 저기 왜 대학로 가다 보면 서울대 병원 아시죠? 그 앞에 창경궁이라는 궁궐 알죠? 인조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다가 아침에 가마를 타고 강화도로 가겠다고 한강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내가 지금 전부 음력으로 얘기하니까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니까 한강물이 어떻게 됐겠어요? 얼었어요. 그러니까 한강에 가봤자 얼음 때문에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김포까지는 육로로 이동을 해서 김포에 가서 바닷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청군은 어떤 생각을 했냐?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조선국왕 인조를 빨리 사로잡아야 되니까 인조가 김포 나루터로 분명히 올 거니까 김포 나루터에 가서 차단하고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몰랐던 인조가 지금 창경궁 거기서 출발해서 불탔다가 복원된 여러분 숭례문 아시죠? 남대문 거기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급보가 들어온 거예요. 김포 나루터가 청군에 의해서 차단되었습니다. 그러자 남대문 앞까지 왔던 인조는 여러분이 잘 쓰는 말처럼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왜? 강화도로 가는 길이 끊겼으니까.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인조가 남대문에 겨우 왔을 때 얘들은 어디까지 와 있었냐? 지하철 3호선 녹번역 근처까지 와 있었어요. 지금 지도를 찍어보니까 여러분 지하철 3호선 타보시죠? 녹번역에서 전철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홍제역, 모학제, 독립문, 그 다음이 경복궁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말을 타고 달려오면 청군이 남대문까지 한 15분 정도면 녹본동에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인조를 옆에서 수행하고 있던 신하들은 98%가 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적합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조가 멘붕 상태에 빠져서 신하들에게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싸우자고 주장했던 척하파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화살 한 발 제대로 쏴보지도 못하고 강화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청군에게 포로가 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을 한 겁니다. 그때 누가 나섰냐? 바로 이병헌이 연기한 최명길이 나선 거예요. 최명길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께서는 청나라하고 전쟁을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제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잘잘못을 따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령을 내리신다면 제가 무학제에 가서 청나라 장수들을 만나가지고 왜 갑자기 쳐들어왔는지를 따지면서 시간을 한번 끌어볼 테니까 제가 적진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자, 당신은 엄연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청나라 장수들이 최명길이 온 거를 저자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라고 왔다 이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명길은 그 자리에서 칼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무릅쓴 겁니다. 내가 설사 저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칼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모시는 임금님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으니까 신하된 나의 입장에서는 내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혼자 말을 타고 무학제로 간 겁니다. 가서 얘들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놀랍게도 최명길이 거기서 쟤들을 6시간 정도 묶어 놓는데 성공을 해요. 그러자 인조는 최명길이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강화도는 어차피 글러먹었고 어디로 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서 20분 거리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남한산에 많이 가보셨어요? 남한산성은 요즘 여러분에게 뭡니까? 어떤 장소예요? 여기 학생들이야 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직장인들은 남한산성은 서울 주변에 저만한 장소가 없죠.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단체로 가서 족구한 게임 하고 닭백숙이나 닭도리탕 시켜가지고 진하게 한잔하는 국민 유흥지가 바로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 가면 얼마나 음식점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산성이 한 4년 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어요. 이 성의 둘레가 12km쯤 됩니다. 자, 그러니 최명길이 시간을 그나마 벌어준 덕분에 12월 14일 한밤중에 인조가 저 성으로 피난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근데 영화에서도 묘사가 되어 있지만 모든 전쟁 준비를 강화도에 들어가기로 했다가 갑자기 저 남한산성으로 쫓겨 들어가니까 저 성은 전쟁을 제대로 치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병력도 적고 가장 심각한 것은 10,000명 정도 되는 병력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식량을 계산해 보니까 45일 지나면 식량이 다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아주 혹독한 겨울 추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제 꽤 추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시대의 추위는 과거 70년대 추위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저 때의 추위하고는 더더욱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솔직히 말해서 보온성이 뛰어나고 집집마다 단열재라는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 때 남한산성에서 보초 서던 병사들은 방한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군인들이 입던 방한복이 뭐였어요? 구스다운이었습니까? 덕다운이었습니까? 솜으로 누빈 옷이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전부 강화도에 갔다가 쌓아놨지 남한산성에는 몇 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밤새도록 저기서 보초 쓰는 군인들한테 방한복이라고 지급한 게 뭐냐면 빈 쌀가마니 한 장씩이었어요. 지프로 짠 쌀가마니 한 장을 방한복이라고 나눠준 겁니다. 이걸 뜯어가지고 허리에다가 이렇게 걸친 상태로 밤새도록 저 추위 속에 서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이틀 지나니까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보면 온몸에 동상이 퍼져가지고 이 손과 발을 잘라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부상병이 속출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자, 청군은 처음에는 이 성 밑에 와서 산성을 쳐다보니까 이게 경사가 한 50도 되고 겨울에 눈이나 비가 와서 얼어붙으면 청나라 군대가 공격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성을 정복하려다가 엄청난 인명 손실을 보겠구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저 성 안에다가 몰래 간첩을 들여보내서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불기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방한복 입은 사람도 드물고 얼굴이 전부 못 먹고 추워가지고 누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 뭐 공격하고 말고 할 거 없이 그냥 포위해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판교 아시죠? 판교, 경기도 광주, 양평 쪽에다가 이렇게 복병을 배치해 놓고 남과 북에서 성을 구원하기 위한 군대가 오는 것만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되느냐, 얼어 죽거나 굶어 죽기 전에 내려와서 항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청나라의 예상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1636년 12월 14일 날 여기 들어갔는데 정확히 47일 버티고 1637년 1월 30일 날 인조는 저 남한산성에서 내려와서, 여러분 지금 왜 제2롯데월드 빌딩 높이 올라간 거 아시죠? 거기하고 석촌호수 사이에 삼전포라고 하는 나루터가 있었어요. 그 나루터에 와서 결국은 청나라 황제에게 3번 큰 절을 올리고 9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아주 치욕적인 항복을 해요. 그리고 최명길은 저 성 안에서 어떤 주장을 폈냐 하면, 우리가 이 성에 포위되고 고립된 상태에서 무조건 싸우자고 주장을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도 망하는 거지만 서울 주변의 백성들은 저 청군에게 다 죽고 만다. 어떻게 할 거냐? 현실을 받아들여서 일단 백성과 나라를 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니다. 자기가 책임감을 발휘해서 인조를 남한사성까지 피신해 주는데 성공했지만 그 다음에는 청군을 당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앞머리에 말씀을 드렸어요. 공직은 웬만한 마음가짐 가지고서 할 게 아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최명길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최명길의 활동을 통해서 공직을 지망하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은 제가 보기에 책임감과 희생정신이에요. 일단 공직자는 나 개인이 아니죠. 어떤 조직이나 국가의 기구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조직원으로서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 자신이 없으면 공직을 맡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피곤하고 조직도 피곤하고 여러분에게 바라보고 사는 일반 국민들도 피곤해져요. 이거는 책임감과 희생정신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상황 판단 능력과 전략 마인드입니다. 아예 선생님, 조선시대 때 전략 마인드란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자, 최명길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조선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봐서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명길이 인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전하, 청나라 사신이 와서 우리를 겁박을 하면 전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조가 그러면 경의 의견을 내봐라. 그랬더니 최명길이 이렇게 얘기해요. 청나라 사신이 와서 군신관계를 맺겠다고 얘기를 하면 전하께서는 그냥 알았다고 하십시오. 인조가 또 묻죠. 지금 알았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놈들이 그때 알았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나중에 감당할 거냐? 최명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다는 말은 귀로 들었다는 얘기지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외교를 할 때는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까디집어서 상대방에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조선의 척화파들은 자기 감정을 그냥 청나라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퍼부어댄 겁니다. 이런 오랑캐 놈들, 니들이 무슨 임금이고 황제냐? 근데 최명길은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속마음을 숨기는 거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말장난인 것 같죠. 근데 최명길은 뭘 인조에게 또 강조를 했냐면 공직자의 입장에서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무슨 얘기냐? 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98%에 해당하는 척화파는 청나라하고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싸우자 그랬죠. 근데 최명길이 생각해 보니까 이 척화파들이 모순을 지금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청나라하고 싸우자고 주장하면서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신하들하고 임금은 어디로 피난할 생각을 했습니까? 예? 강화도로 피난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를 가져요? 강화도로 가면 그 섬에 들어간 왕족이나 신하들은 섬에서 바다 때문에 안전하겠지만 강화도에 조선 전체 백성 가운데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겠어요? 99%는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육지에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육지에 남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니들이 알아서 살던가 죽던가 각자 알아서 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자 최명길이 인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하,
진짜 청나라하고 싸우겠다는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시면 강화도에 피난 갈 생각부터 없애십시오. 그리고 온 나라의 정예병을 이끌고 압록강변으로 갑시다. 여러분, 청나라 군대가 만주에서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어디예요? 압록강변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싸우자는 얘기예요. 거기서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더라도 거기서 승부가 나니까 거기서 그냥 조약 맺고 끝내면 돼요. 그런데 이때는 강화도로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청군을 어디까지 끌어들였습니까? 서울 부근까지 끌어들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인조가 항복한 것도 비극이었지만 여러분, 병자호란 때 10만 명 정도의 민간인이 청군에게 잡혀가지고 심양으로 끌려가요. 아까 왜 그 최종병기활 영화 포스터 보셨죠? 그 영화가 뭐를 소재로 한 영화예요? 병자호란 때 잡혀간 포로, 여성 포로를 소재로 한 영화잖아요. 자, 당시 청나라는 조선에서 항복받은 다음에 서울 주변에서 붙잡은 10여만 명의 포로를 저 만주 심양까지 끌고 갔습니다. 서울에서 심양까지가 거리가 얼마큼 되느냐? 700km쯤 돼요. 700km를 그 겨울에 걸어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80일에서 90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도중에 그 포로들에게 밥을 제대로 주겠어요? 따뜻한 잠자리를 주겠어요? 다 그 추운 겨울에 들판에서 노숙하는 겁니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탈출 시도하다가 맞아 죽고 또 탈출하다가 잡혀오면 발 뒤꿈치를 도끼로 잘렸어요. 여러분, 이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참혹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최명길은 어떤 생각을 했냐? 말로만 싸우자고 주장하면서 청군을 깊숙이 끌어들이면 그런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애초에 예측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 판단 능력과 전략 마인드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제일 무능한 상사가 어떤 게 골치 아프고 무능한 상사입니까? 머리 나쁜데 무지하게 부지런한 사람. 그렇죠? 진짜 훌륭한 상사는 어떤 상사예요? 상황 판단 능력도 있고 부지런하고 부하들을 제대로 살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끊임없이 공직에 있는 사람도 상황 판단과 전략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공무원 시험 한번 끝나고 나면 이거 된 다음에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 발전 속도에 비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운운할 정도로 변화가 눈이 휙휙 돌아갈 정도로 큰 시대인데 한번 시험 본 거 합격한 걸로 인생 로또 당첨처럼 역전하려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건 공직에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책임감과 희생정신은 당연한 거고 적어도 민간을 앞장서서 끌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저 상황 판단 능력과 전략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아직 젊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왜 민간에서 공무원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게 규제 완화 같은 거 아니에요. 규제만 하려고 들지 말아라.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공직자 자체가 끊임없이 자기 학습을 해야 되는 이 열린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이 시대에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직자는 당신의 취미가 뭡니까? 라고 할 때 독서라고 써내면 안 돼요.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공직에 취임하려는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의무예요. 의무. 끊임없이 책을 읽고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섭취를 게을리하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다음,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병자호란 때 10만 이상의 민간인들이 저 만주까지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제일 심각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약자 아니면 여자들이에요. 최종병기 활에 보면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황해도 어떤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리는데 청군이 거기를 덮칩니다. 그랬더니 결혼식은 졸지에 아수라장이 되고 이 신랑 신부를 포함한 하객들은 몽땅 붙잡혀서 심양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끌려가던 조선 포로들은 자기 나라 군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뭐냐? 직접 맨주먹으로 청군에게 싸워서 이겨가지고 탈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에서는 신부의 오빠로 나오는 누굽니까? 남한산성에서 인조로 나왔던 박해일 오빠가 활을 무지하게 잘 쏘는 신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오빠가 청군을 한 놈 한 놈 쏴 죽인 다음에 누이 동생을 구출하는 게 기본 줄거리잖아요. 무슨 말이냐? 병자호란 때 수만 명의 여성들이 청군에게 붙잡혀서 심양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군은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끌고 가는 여자들을 다 자기 첩으로 삼습니다. 근데 첩으로 삼고 한 80일, 90일을 걸어가는 도중에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놈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자보다 예쁜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있으면 수시로 인간 시장을 열어가지고 교환을 해요. 그 여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고통을 겪고 만주 땅에 도착하니까 이번에는 나 여자를 끌고 온 청나라 장교가 거의 다 유부남들인 거예요. 유부남들이라고 하면 만주 땅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본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주족 본처가. 그럼 만주족 본처의 입장에선 이게 또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지 남편이란 자가 조선에 쳐들어갔다가 돌아왔는데 자기보다 예쁜 여자를 막 서너 명씩 데리고 와서는 같은 집에서 살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질투심에 눈이 먼 만주족 여자들이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바로 조선인 첩에게 합니다. 그 청나라 기록에 보면 어떤 아주 악독한 만주족 본처가 자기 남편이 조선에서 끌고 온 첩의 얼굴에다가 끓는 물을 퍼붓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여자 얼굴을 망가뜨려야 내 남편의 마음이 나한테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들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그런데 조선 정부는 그렇게 해서 청나라에서 몸값 치르고 돌아오거나 탈출해온 여자들을 환양년이라고 해서 도로 이렇게 배제해 버렸어요. 원래 남편하고 이혼하게 만들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최명길이에요. 저 불쌍한 여자들을 환양년 운운하면서 받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죽으란 얘기냐? 비구니가 되란 얘기냐? 저 여자들이 정지를 잃었다고 어떻게 배제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청나라에서 돌아온 여자들이 무학제를 넘어오기 전에 서울로 들어오기 전에 홍제천 옆에다가 연못을 파서 그 연못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정조가 회복된 걸로 봐주자. 어떻게 보면 대단히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특단의 조처가 없으면 저 백성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책임감, 희생정신에다가 전략 마인드도 갖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다. 자, 공직자는 마음이 따뜻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이 아니라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공직에 도전하겠다는 마음에 자신감이 생깁니까? 아니면 나는 안 되겠다라는 좌절감이 생깁니까? 저는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되 책임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이 국가와 백성을 살리려고 했던 최명길은 배신자, 그 다음에 나라를 팔아먹은 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그거는 너무 가혹한 평가고, 이 사람이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은 내가 내 스스로는 오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국가와 백성을 살리겠다라는
충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화는 최명길하고 김상훈을 대등하게 그려놨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처럼 공직을 지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최명길이 보여줬던 책임감과 희생정신,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과 전략 마인드, 그리고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게 이 공직이라는 자리에 도전을 앞두고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럴싸한 문제의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